초대 어떻게 받으셨어요? 저는 제가 셀프 추천해가지고요. 편지가 오나요? 편지가 오죠. 공문이 오진 않고요. 공문까지는 안 오죠. 이 형사도 공문을 받았대요. 뭐 예. 좋겠네요. 김건희 여사가 헬기로 지금 과수원 사고를 한번 나는 겁니다. 배가 다 떨어졌죠. 정기국회가 열렸는데 이거 참 시작부터 이 전쟁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소환장을 받은 것 같아요. 오늘 국회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문자가 찍혔는데 문자 내용을 보면은 보내주신 분이 전쟁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예고편인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 대장동의 김원기, 1차장이나 백현동에 관련해서 국토부의 압박 이런 부분은 김문기죠. 네. 죄송합니다. 예, 이런 거는 사실은 그렇게 아직 큰 혐의는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그 선거법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9월이면 이제 곧 끝이 납니다. 9월 9일까지요? 9월 9일이면 끝이 네. 나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할 수밖에 없어요. 9월 어쩔 9일 수 전에. 없는 시기다. 네,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시기인데 이걸 가지고 너무 또 정기국회 첫날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당대표 됐는데 이럴 수 있냐라고 네네. 하시는데 그건 저는 좀 과한 정치적인 해석이라고 보여요. 어차피 9월 9일까지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마다 또 정치 공세다 이럴 수는 그러면 없잖아요. 예고편 정도? 죄송한데 저는 좀 예고편이라고 겁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윤핵관은 아니니까요. 네. 이게 이제 그 타이밍을 참 검찰이 공교롭게 잡는다는 말씀 먼저 드려야 되겠고요. 지금 여기에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으니까 검찰이 받은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건 경찰이 충분히 수사했다는 얘기거든요. 수사를 해서 이건 어떻게 봐도 기소 대상이네 하고 넘겼는데 네. 검찰이 보기에 부족했다는 거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거죠. 경찰 단계에서 출석 요구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가 무슨 복잡하게 꼬여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간단합니다. 예, 국토부의 주장은 압박이었고, 협박. 예. 네. 그리고 이재명 의원은 협박이라고 말을 한 네. 건데 그런 주장 단어, 압박은 괜찮지만 협박이라고 말했으니까 선거법 위반이야. 이렇게 지금 거짓말이다. 하고 있는 것이라서 이렇게 되면요 앞으로 정치인들 정치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뭐라도 말을 했는데 지금 정도가 그건 내가 보기엔 협박이 아니라 압박 단계인데 당신 협박이라고 했으니까 기소 이렇게 가져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타이밍도 좋지 않고 이 건뿐만 아니라 지금 더 탐사라는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 오늘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도 들어갔고 또 이 건도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 건이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한겨레 신문 관저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가 찾아와서 둘러봤다라는 기사를 썼던 기자. 이거 지금 마포경찰서에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사만큼은 자신 있게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으니까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고 싶은 수사 빨리 하시고 네. 빨리 민생으로 좀 빠르게 복귀하셨으면 좋겠다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도 얘기하면 짧게만 하자면은 이게 또 불러서 이재명 의원 측의 얘기를 안 들으면 또 안 들었다고 뭐라고 해요. 사실 예전에 저희 그 조국 교수 관련해가지고도 수사할 때 사람도 한번 부르지도 않고 전격 기소하냐 이랬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이재명 의원이 정말 그렇게 떳떳하고 할 말이 많다면은 네. 자연스럽게 출석하셔가지고 소명하면 되는 일이고 협박이냐 압박이냐 이것도 그냥 단순히 말장난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께서 그때 당시에 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협박을 했다 국토부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소명하면 될 일이에요. 오늘 소환장 발부 전부터 분위기는 좀 심상치 않았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쌍방울과 검은 커넥션이다. 살아있는 형법 교과서 이러면서 굉장히 강한 비판을 했고 선후배 관계라고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친한 처음 만남부터 되게 훈훈했잖아요. 네, 근데 미팅도 시켜주고 했다고. 근데 이재명 대표가 또 재밌게도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입은 것이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근데 쌍방울 건도 이제 들춰보면 알겠지만 거기에 검찰 관련된 변호사가 11명이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 중에서 이재명 관련된 조사하는 사람보다 훨씬 이 검찰 쪽에 가까웠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들춰서 저는 이재명 의원을 직접 공격할 것이 없을 것이고 FC 문제는 입이 아프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남 FC에 돈을 줬는데 그게 이재명한테 혜택이 돌아갔다는 이 궁색한 주장을 검찰이 어떻게 연결해 갈지 네. 지켜보면서 얘기하죠.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댓글상으로는 네.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재명 대표 네. 이런 어떤 그 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좀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근데 같아요. 김건희 수사에 대해서. 여사에 대해서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주로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탈탈 털러서 수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믿고 계시고. 네, 저는 네. 그렇게 믿고 있고요.
저도 뭐 형사변호를 많이 하지만 다들 죄 짓고 오신 분들이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왜 수사기관은 나만 터냐. 뭐 네. 저 사람들은 왜 안 터냐. 근데 그런 논리가 통용될 수는 없는 네. 것이거든요. 그리고 뭐 쌍방울, 뭐 FC 뭐 엄청 많아요. 네. 언론사에 따라서 뭐 6개, 10몇 개 이렇게 하는데 네. 저는 저희 당이 얘기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핵심은 증거가 나오느냐. 네. 근데 문제는 민주당에서 이거 다 실체도 없고요. 다 정치 공세입니다라고 했는데 증거가 나왔을 때 네. 타격이 2배, 3배가 되는 그러면 거예요. 역풍 불겠죠. 네, 저는 그래서 네. 이거 좀 조심해서 다루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얘기만 짧게 할게요. 2년 동안 수사했는데 나온 게 없었다고 하시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휘 라인에서 떼내는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가 있은 후에 4명 구속, 4명 불구속, 5명 약식 기소, 총 13명이 이 사건과 관련돼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왜 윤석열 검찰총장 때는 이걸 못 뒤졌을까요? 그리고 딱 하나 살아남은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금 체포영장 발부도 검토를 했다는 내부의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석연치 않아요. 네. 그때 그렇게 잘 뒤져서 추가 기소까지 했는데 반대로 왜 김건희 여사는 기소를 못했을까요? 그리고 부를 수가 없으니까요. 아유, 출석 그거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니까요. 뭐 그렇지 예. 않죠. 그리고 대선 오히려 기간이었으니까요. 그 당시 수사 실무팀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무혐의를 하려고 했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간부들이 이거 무혐의 처분을 막았다라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3달 자세히 지났지 봐야 되는 않습니까? 겁니다. 윤석열 정부 알겠습니다. 들어서. 그 네. 부분은 처분하겠죠. 뭐. 그거는 예. 저희가 예. 또 한번 이슈가 될 겁니다.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말아야 자, 되는데.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감정 발언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비롯한 예산이 약 1천억 원 감액되었고요.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도 8천억 원 감액됐습니다. 현재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300여억 원이 더 들었다고 합니다. 정작 어려운 민생 예산은 깎기 바쁘고 대통령실 이전 예산에만 진심인 윤석열 정부는 민생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네,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예상보다 약 300억 가량 더 들어간 것 같아요. 관련해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민생 예산 깎고 대통령실 이전 예산에만 진심이다. 이 발언의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주십시오. 자, 대통령실 관저 이전에 드는 비용이 애초 예고했던 496억 원이 아니다. 여기다가 300억 원이 더 드는 것이다. 이런 우려가 담긴 발언이었습니다. 자, 감정가 들어주시죠. 11조 5천억 원, 마이너스 30조 원. 네, 이분들 의외로 재치 있거든요. 포인트 큽니다. 빨리 이유를 네. 듣고 싶습니다. 11조 11조 5천억. 예, 오늘은 재미보다는 좀 정보 전달. 정보로 갑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도 복지 예산이 얼마가 늘었는지 아십니까? 늘어난 게 11조 5천억. 복지 예산만요? 복지 예산만.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 복지 예산이 올해 97조 5천억 정도인데 내년에 네. 109조 원으로 11조 5천억이 늡니다. 늘었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저희가 한 5% 정도 늘어나는데 복지 예산은 11.8% 정도 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예산을 쥐어짜고 긴축해가지고 복지 예산을 늘리는 예산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11조 5천억의 내용들을 보면 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확대하고 급여도 늘려드리고 네. 뭐 발달장애인 분들이 그 보조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시간도 늘리고 네. 우리 아이들 낳으면은 영아수당 기존에 30만 원 월에 지급하던 거 70만 원 늘리고 좋은데요. 굉장히 많은 복지 예산 확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마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께서도 이런 내용을 모르시지 않으실 텐데. 그걸 못 챙겼어. 근데 민생 예산이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네. 이거 과도한 프레임이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대통령실과 저희 당이 잘못하고 있는 게 많아요. 네. 그래서 굳이 사실을 왜곡해가면서까지 공격 안 하셔도 네. 공격하실 게 충분히 많거든요. 그리고 더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실제 민주당에서 이렇게 거짓된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는데 저희 당이 지금 너무 시끄럽다 보니까 찾아봤는데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반박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최초입니까? 뭐 반박? 최초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뻔한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네. 그래서 저는
물론 그 대통령실 이전 예산 300억 원, 뭐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돈 써서 이전하는 것만큼 더 나은 정치를 해야 되고 네. 요새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건 이해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복지 예산 일부만 떼가지고 이거 삭감됐으니까 너네 민생 안 챙기는 거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네. 거대 야당의 원내대표의 태도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 비정한 예산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저도 좀 진지하게 복지 예산 네.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올해 사회복지 예산으로 책정된 금액은 205조, 작년에 비해서 5.6% 증가한 금액이죠. 근데 문재인 정부 연평균 증가액이 10.4%였고요. 박근혜 정부 때 7.5%, 박근혜 정부 때 7.7%, 이명박 정부 때 7.5%로 우리나라가 사회복지국가로 나가는 방향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증가폭이 번째는 이 적다. 예산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의무 지출이랑 재량 지출이 있어요. 네. 의무 지출은 고령화 사회가 되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지면 국민연금도 늘어나고 노인연금도 늘어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무조건 늘어나는 거예요. 네.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 예산의 경우에는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가서 11%가 증가를 했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는 예, 것. 그렇죠. 근데 문제는 재량 지출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정부의 복지에 대한 철학을 그렇죠.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여기에서 무려 마이너스 5.5%. 에? 그래요? 예, 재량 지출의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5.5% 깎았어요. 아, 그래요? 복지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지금 58년 개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60년대생 50년대 말이 인구가 많아서 그분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의무 지출은 늘어나지만 재량 지출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5.5% 깎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복지에 대해서는 정말 한마디도 할 말이 없는 그러면 정부라고 이 11조 늘은 게 그 의무만 늘어난 의무에서 겁니까? 의무 그렇지 않아요. 속을 뻔했어요. 정말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증가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게 그 정부들마다 업다운이 있습니다. 증가폭은. 복지 예산을 줄이는 정부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고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굉장히 복지 예산을 많이 늘려놓은 상황이고 국가 부채도 굉장히 많이 늘렸기 때문에 네. 저희도 사실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 예산 늘려서 많이 퍼드리고 노인 일자리 뭐 이런 거 사실 별로 필요 없더라도 막 일자리 해가지고 선심성 예산 풀면 좋죠. 노인 일자리 필요는 합니다. 아니 근데 네. 이게 정말로 필요한 노인 일자리냐 아니냐의 문제를 저희가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근데 노인 일자리 뭐 예산 줄었다라고 하지만 전액 삭감한 게 아니에요. 네. 너무 과도한 부분만 자르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국가 부채 많이 물려줘 놓고 저는 할 얘기는 아니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전가의 보도 마이너스 30조, 5년 동안 80개, 3천억 원 이상의 순수익을 올리는 기업 80개한테 30조를 깎아주는, 물론 이제 밑에 작은 기업도 좀 일부 법인세나. 있습니다만 하다못해 삼성전자만 프로젝션을 해봐도 1년에 1조 6천억 원씩 세금을 아낄 수 있는데 이 돈이 과연 낙수 효과로 돌아올 것이냐. 이 돈으로 복지하면 돼요. 법인세 내고도 우리나라 기업 전 세계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이거 깎아줍니까? 근데 법인세 인하 안 해주면은 저희 장기적인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져요. 네. 왜냐하면 다른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안 하고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투자 안 하면 뭐 근로소득세니 법인세니 이런 게 다 오히려 더 알겠습니다. 줄어듭니다. 요건 이제 예. 단점과 철학의 차이니까 이 그럼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 많은 데이터를 다 외우고 있는 거 어디 보고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오신 것 같아요. 와, 공부 많이 하시네. 재미는 없는데 공부를 많이 해요. 진짜. 오늘은 데이터 싸움이었다. 데이터 싸움. 네. 가끔 재미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교수 관계자도 초청을 했고 리모델링하는 업체의 그 부부도 초청을 했고 이게 다 그래서 이게 초청 명단이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그 장모를 담당하는 형사를 꼭 집어서 초청한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하죠? 이게 그거는 오비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추천 사유는 저희가 파악한 아니 그러니까 추천 사유는 청년봉사상 그렇게 되어 4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네, 양평군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회사에 특혜를 줬다라는 의혹이 있었고 이걸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데 그 담당 경찰을 취임식에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나경원 전 대표는 초청을 못 받았고. 영원히 고통받는 그래서 이게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아유 아니다 이거 오비 일학이다. 네, 청룡 봉사상 수상자의 자격으로 초대받은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비락이라는 표현 쓰셨는데 이게 좀 석연찮기는 해요. 제가 그래요? 봐도. 왜냐하면은 청룡봉사상을 받은 분 전원을 다 초청한 건 아닌 걸로 그렇습니다. 보여요. 일단은.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초청 명단이라는 게 뭐 몇만 명 단위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다 검증하는 거는 어렵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인물은 좀 스크리닝을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초대를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도 이게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취임식 갔었는데 네. 이게 막 몇만 명 오고 막 이런 거기 때문에 뭐 거기 간다고 해서 대단한 특혜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네. 그냥 뭐 더운 날씨에 거기 앉아서 보는 정도 수준인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을 만한 부분이니까 조금 세심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초대 어떻게 받으셨어요? 저는 제가 셀프 추천해가지고요. 예, 이게 그럼 뭐 편지가 오나요? 편지가 오죠. 공문이 오진 않고요? 공문까지는 안 오죠. 이 형사는 공문을 받았대요. 뭐 좋겠네요. 행안부부터 시작해서 경찰에서 쭉 해서 네. 너 참석하고 공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청에 물어보니까 취재탄 교수에서 물어보니까 청령 봉사상이라서 했습니다. 그래요? 확인해 보니까 5명이 있는데 1명은 확인이 안 됐고 2명은 아예 얘기를 들은 게 없고 다른 한 분은 참여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소방관들 우리나라를 국가를 위한 영웅해서 22명의 경찰 몫으로 추천을 받아서 들어가신 거고 청령 봉사상 5명 받은 중에 이 사람 하나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 장관은 오비락이라고 하는데요. 네.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헬기로 지금 과수원 사고를 한번 나른 겁니다. 배가 다 떨어졌죠. 자, 내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다는 것은 도이치모터스 회장 아들을 초청해서 본인의 시아버지 즉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님 뒷자리 옆 자리에 앉힌 것을 봐도 그렇고 게다가 장모 최은순 씨의 주가 이 통장 조작 공범, 네. 예, 잔고 조작 공범도 초청을 했다는 데서 네. 김건희 여사의 위세를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저는 짧게만 얘기하면 그 대통령 특별 초청이면은 공문이 안 가고 그냥 우편이 와요. 근데 공문으로 왔다는 말은 오히려 경찰청에서 정말 그분을 추천해서 정상적인 경로로 왔을 수도 있다. 이걸 너무 우리가 김건희 여사 추천이다라고 단정할 일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안정권 씨 같은 극우 유튜버들은 특별히 주황색 제가 초청자가 저 얘기할 것 같았는데 하실 것 같긴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초청을 한 공문이 오면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공문이 오면요. 그러니까 예. 경찰이 다 보고 있다. 행안부에서 당신을 보고 있다는 사인을 줬다라고 형사가 느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수사를? 저라도 지금 누가 전화 와갖고 대통령 취임식 참석하라고 김건희 여사가 불렀다고 하면 문자 오면 나를 알아? 이렇게 하면 그날부터는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인 거죠? 미칠 생각이 아니면 왜 그 사람을 공문으로 부르겠습니까? 라고 저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누가 불렀는지 모른다니까요. 누가 경찰이 불렀는지 자체적으로 모르는 게 추천했을 무서운 수 겁니다. 있다니까요. 제 얘기가 그거예요. 부른 이유도 뚜렷하지 않고. 청룡 봉사상 있다. 이분이 막 1500회 무슨 범죄 나머지 예방 활동하고 5명은, 막 나머지 4명은 나머지 분들도 훌륭하시겠지만 어쨌든 공교롭긴 하다. 공교롭긴 예. 하죠. Stay